이혼이 확정된 바로 그 순간 전 남편은 내 모든 자산을 동결시켰다. 내가 빈털터리가 되어 길거리에 나앉을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는 몰랐다. 내가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지난 8년간 조용히 모든 것을 준비해왔다는 사실을. 그리고 모든 진실이 드러났을 때 그는 충격에 빠져 할 말을 잃었다. 아직 붉은 인주가 채 마르지 않은 이혼 서류를 손에 쥔 채 나는 서 있었다. 손바닥에는 방금 찍힌 도장의 딱딱한 감촉이 선명했다. 세종이 냄새와 강남구청의 차가운 복도 공기가 뒤섞여 정신이 이상할 정도로 맑아졌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운 뒤의 맑음이 아니었다. 수많은 침묵의 밤을 견뎌낸 사람이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깨달았을 때의 그런 냉철함이었다. 내 옆에는 전 남편, 강태준이 오만함으로 빚어낸 조각상처럼 꼿꼿이 서 있었다. 그는 오늘 일부러 내가 가장 싫어하는 회색 정장을 입고 나왔다. 부부였을 때 그가 저 옷을 입는 날은 어김없이 무슨 일이 터졌다. 내가 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감시당하는 가족 모임이거나 내가 그의 뒤에 서 있는 장식품으로 전락하는 비즈니스 파티 같은 날들이었다. 그가 억지 웃음을 지었다. 태주는 나를 힐끗 쳐다보며 차가운 흠집처럼 입꼬리를 올렸다. 한때 부부였던 사이에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돌멩이처럼 떨어졌다. 내가 당신에게 퇴로도 남겨주지 않았다고 말하지는 마.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가 그런 식으로 입을 열 때 그 뒤에는 항상 날카로운 가위질이 뒤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태주는 자신의 이혼 서류를 안주머니에 넣었다. 그 동작은 작은 승리를 의미하듯 느긋했다. 그리고는 내게 몸을 기울였다. 그의 따뜻한 숨결이 얼굴에 닿았지만 마른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당신이 쓰던 가족카드는 어제부로 정지시켰어. 은행에 등록된 당신 번호도 연동 해제했고 매달 내가 생활비 넣어주던 그 통장도 막아놨고 나는 고개를 들었다. 두 손가락으로 붉은 서류의 모서리를 꽉 쥐자 종이의 날카로운 끝이 살을 파고들어 따끔했다. 나는 목소리를 일부러 살짝 떨며 마치 망망대해에서 유일한 구명조끼를 빼앗긴 여자처럼 말했다. 당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태주는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마치 유치한 질문을 들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무슨 뜻이냐니.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 수중엔 단돈 1원도 없다는 뜻이지. 그는 거침없이 말했다. 청담동 빌라 도어락도 바꿨어. 당신 짐은 가사 도우미 시켜서 전부 아파트 경비실에 던져놓으라고 했고, 아, 구로구에 있는 당신 부모님 집, 반년 전에 당신 남동생 빚 메우느라 담보 잡혔다며? 은행에서 독촉이 심하다던데. 태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나를 공격하는 것을 넘어 우리 가족의 가장 약한 부분을 후벼 파는 비수였다. 은퇴한 공장 노동자이신 우리 부모님은 평생 한 푼 두 푼 아끼며 사셨다. 남동생은 사업을 벌였다가 망하기를 반복했고 결국 온 가족을 담보대출의 늪으로 끌어들였다. 나는 몇 년 동안 조용히 그 빚을 막아왔다.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태준이 나의 약점을 눈치채는 순간 그것을 올가미로 만들어 내 목을 조를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태준은 한 걸음 물러서서 팔짱을 꼈다. 그의 시선은 곧 깨질 물건을 보듯 내 얼굴을 훑었다. 나 없이 당신이 어떻게 사나 궁금해서 말이야. 그는 피식 웃었다. 지하철역에서 노숙을 하려나 아니면 곧 경매에 넘어갈 그 집에 가서 부둥켜 안고 울려나. 나한테 빌어보시지. 그는 말을 이었다. 무릎이라도 꿇으면 마음이 약해져서 월세방 얻을 돈 몇 푼 던져줄지도 모르지. 공당 근처 고시원에서 몇 달은 버틸 수 있을 거야. 주변을 오가던 몇몇 사람들이 우리 쪽을 쳐다봤다. 스쳐 지나가던 시선들이 바늘 끝처럼 멈춰 섰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흐느낌을 참는 듯 어깨를 살짝 떨었다. 태준이 그 감각을 즐긴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그는 타인이 자신의 발밑에서 작아지는 모습을 보는 것에 중독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는 틀렸다. 나는 절망 때문에 떠는 게 아니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냉소를 참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버티느라 떨고 있었다. 8년. 8년간 그의 아내로 살면서 나는 비난 속에서 가만히 서 있는 법을, 말을 끊겼을 때 침묵하는 법을, 모욕을 당했을 때 미소 짓는 법을 배웠. 태주는 그것이 순종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아니었다.
나는 그의 숨소리 하나하나를 재고 그의 습관, 약점, 그리고 그를 둘러싼 모든 인간관계를 기록하고 있었다. 나는 어두운 밤길을 걷는 사람처럼 탈출구를 찾기 위해 벽돌 하나하나를 두드려보며 인내해왔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눈가는 일부러 적당히 젖어 있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요? 태주는 통쾌하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이게 바로 현실을 가르쳐주는 거야. 그는 몸을 숙이며 목소리를 더욱 날카롭게 했다. 현실은 나 없이는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서류 처리 끝났으니 이제 꺼져. 여기서 눈에 거슬리게 서 있지 말고. 말을 마친 그는 뒤돌아섰다. 그의 등은 꼿꼿했고 발걸음은 마치 쓰레기 봉투를 방금 버린 사람처럼 단호했다. 나는 그의 검은색 벤츠 S클래스가 테헤란로의 차량 행렬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가만히 서서 지켜봤다. 후미등이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된 후에야 나는 손을 들어 일부러 짠 눈물을 닦아냈다. 옆에 있던 작은 캐리어를 끌었다. 캐리어는 어이없을 정도로 가벼웠다. 그 안에는 낡은 옷 몇 벌과 값어치 없는 잡동사니만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정말로 가치 있는 것들은 태준이 절대 내가 가져가도록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내가 빈털터리가 되기를, 굶주리기를, 그래서 다시 돌아오기를 원했다. 나는 구청 정문을 나섰다. 갈 곳 없는 사람처럼 한참을 걸었다. 편의점 앞에 멈춰서서 주머니 속 동전 몇 개를 털어 가장 싼 생수 한 병을 샀다.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흐르자 머릿속이 더욱 명료해졌다. 등 뒤에 달라붙는 시선이 느껴졌다. 태주는 내가 생각보다 신중했다. 감시자를 붙인 것이다.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절망적인 습관처럼 은행 앱을 눌렀다. 그리고는 의도적으로 당황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주소록을 훑던 내 손가락은 강태준이라는 이름에서 잠시 멈췄다가 마치 갈등하는 것처럼 더 오래 머물렀다. 나는 전화를 걸지 않았다. 한숨을 내쉬고 캐리어를 끌며 일어섰다. 어딘가에서 누군가 이 순간을 기록하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태준에게 내가 곧 무너질 것이라고 보고할 터였다. 나는 지하철역으로 내려가 여러 역을 지났다. 화려한 도심의 빌딩 숲을 벗어나 도시 외곽의 낡은 주거 지역으로 향했다. 부모님 댁으로 갈 수는 없었다. 내가 가족에게 손을 벌리는 것을 태준이 알게 되면 그는 가족을 인질로 삼을 것이다. 나는 어느 낡은 빌라 1층의 작은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연 것은 대학 시절부터 나의 가장 친한 친구, 지수였다. 캐리어를 든 나를 보자마자 지수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녀는 나를 안으로 끌어당기며 내가 부서지기라도 할 것처럼 어깨를 꽉 잡았다. 세상에 서연아. 너 진짜 이혼한 거야?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사람이 너 쫓아낸 거야? 아무것도 안 주고? 나는 캐리어를 내려놓고 지수를 짧게 안아주었다. 그리고 그녀의 등을 토닥였다. 울지 마. 지수는 화가 나면서도 두려운 눈으로 나를 봤다. 울지 말라니. 너 이제 어떡할 거야? 직업도 없고 돈도 없고 8년이나 집에만 있었잖아. 어떻게 살려고 그래? 나는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지수가 건네준 따뜻한 찻잔을 받았다. 찻잔의 온기가 차가운 손바닥을 녹였다. 나는 지수의 눈을 똑바로 보며 느리고 분명하게 말했다. 지수조차 흠칫할 정도로 평온한 목소리였다. 나 지낼 곳 있어. 지수는 멍해졌다. 지낼 곳이 있다고? 서연아, 억지로 괜찮은 척하지 마. 나는 낡은 핸드백을 열었다. 지난 몇 년간 들고 다녀 모서리가 달아빠진 가방이었다. 나는 가장 깊은 안감 속 아주 작은 바늘땀으로 다시 꿰매놓은 곳에 손을 넣었다. 그 안에는 낡은 구형 폴더폰이 있었다. 나는 그것을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비밀을 꺼내놓듯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전원 버튼을 누르자 옅은 파란색 화면이 켜졌다. 나는 유일하게 저장된 단축 번호를 눌렀다. 전화는 거의 즉시 연결되었다. 젊고 단호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서연 실장님,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까? 나는 손에 든 붉은 이혼 서류를 다시 한번 내려다봤다. 그리고 방금 벤츠가 사라진 문 밖을 쳐다봤다. 내 입꼬리가 아무런 온기 없이 올라갔다. 네, 완벽해요. 나는 바람처럼 가볍지만 바위처럼 단단하게 한 글자씩 말했다. 재생 계획 공식적으로 시작합니다. 각 채널의 예정대로 진행하라고 전달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명심해요.
강태준이 내가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믿게 두세요. 지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나를 마치 낯선 사람처럼 쳐다봤다. 서연아 너. 나는 전화를 끊고 폴더폰을 원래 자리에 넣은 뒤 문을 닫듯 가방을 닫았다. 그리고 지수를 향해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다. 이 이혼이 더 이상 평범한 이혼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가 이해하기에 충분한 미소였다. 지수야, 내가 나지막이 말했다. 내가 먼저 연락하기 전까지는 절대 나를 찾지 마. 누구에게도 나를 만났다고 말하지 말고. 특히 우리 부모님과 강태준 쪽 사람들한테는. 지수는 입을 벌렸지만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나는 네가 걱정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무서워. 하지만 무섭다고 멈출 수는 없어. 나는 일어나 가벼운 캐리어를 끌었다. 문을 나서기 전 잠시 멈췄다. 등골을 타고 차가운 바람이 흘렀다. 하지만 그것은 절망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때가 왔다는 예감 때문이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지수를 돌아보았다. 항상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나는 말했다. 이제 곧 폭풍이 올 거야. 나는 밖으로 나와 서울의 늦은 오후 자동차 소음과 먼지 냄새 속으로 섞여 들어갔다. 감시자들이 이혼당한 여자가 캐리어를 끌고 외롭게 방황하는 모습을 기록할 수 있도록 일부러 CCTV가 있는 골목들을 몇 군데 돌았다. 더 이상 직접적으로 따라붙는 사람이 없다고 확신한 후에야 나는 어느 구석진 곳에 멈춰서서 폴더폰으로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타겟 활성화 완료. 빈곤 연기. 최대한 사실적으로 유지. 심리적 압박 지속. 계획 노출 금지. 나는 폰을 집어넣고 심호흡을 했다. 강태준은 돈이 없을 때 내가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어 했다. 좋다. 보여주겠다. 하지만 그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전에 퇴로가 없는 사람이 될 것은 바로 그 자신일 것이다. 나는 그날 밤 미리 준비해둔 아파트로 가지 않았다. 강태준이 감시자를 붙였다면 그가 보고 싶어 하는 것을 정확히 보여줘야 했다. 이혼당하고 돈도 없고 기댈 곳도 없이 겨우 발붙일 곳을 찾아 헤매는 여자의 모습을. 나는 월세가 100만 원 남짓한 구로구의 깊은 골목에 있는 낡은 고시원 방을 구했다. 벽에는 얼룩이 가득했고 철문은 녹슬었으며 복도는 한 걸음씩 더듬어야 할 정도로 어두웠다. 10제곱미터도 안 되는 방에는 삐걱거리는 철제 침대, 다리가 맞지 않는 플라스틱 책상, 그리고 윙윙거리는 낡은 선풍기가 전부였다. 화장실은 복도 끝에 있는 공용이었고 갈 때마다 슬리퍼와 약간의 용기를 챙겨야 했다. 나는 캐리어를 내려놓고 방을 둘러봤다. 눅눅한 공기에 몸서리가 쳐졌지만 나는 침착하게 침대 시트를 깔고 책상을 닦고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었다. 어딘가에 있는 렌즈가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모든 것을 잃은 여자가 여전히 청결을 유지하려는 모습. 그들의 눈에는 무의미한 고집으로 보이겠지만 내게는 이것 또한 계산된 연기였다. 모든 행동은 충분히 자연스러우면서도 설득력이 있어야 했다. 다음 날 나는 낡은 셔츠에 색이 바랜 청바지를 입고 화장도 하지 않은 채 머리를 낮게 묶었다. 그리고 서초동의 작은 심리상담센터를 찾아갔다. 접수 데스크 앞에서 나는 살짝 잠긴 목소리와 불안한 눈빛으로 말했다. 이서연이라는 이름으로 예약했는데요. 나는 한 여성 상담사와 마주 앉았다. 나는 철저히 각색된 버전의 진실을 이야기했다. 8년간의 경제적 통제, 무시, 단절된 사회적 관계, 그리고 그로 인한 자존감 하락과 방향 상실. 완전히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었다. 단지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았을 뿐이다. 상담사는 내 말을 들으며 기록했다.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잃었다고 느끼시나요? 나는 내 손을 내려다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내 목소리는 겨우 들릴 듯 작았다. 상담은 1시간 동안 이어졌다. 센터를 나오며 나는 심리 상담을 받고 있다는 확인서를 받았다. 그 종이 한 장은 나의 8년간의 경력 공백을 위한 위장막이자 방패였다. 필요하다면 나는 이 서류를 이용해 나의 전업주부 시절을 합리적이고도 가련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날 오후 나는 저렴한 백반집에 들어가 가장 싼 메뉴를 시켰다. 천천히 밥을 먹으며 마치 메시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가끔씩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이 모든 모습이 보고될 것을 알고 있었다. 이서연 7,000원짜리 백반을 먹고 있음. 이서연 구직 사이트를 보고 있음. 이서연 몹시 피곤해 보임.
고시원 방으로 돌아와서야 나는 폴더폰을 꺼냈다. 모든 것 순조로움? 즉시 답장이 왔다. 감시팀 계속 붙어 있음. 구직 및 심리상담 사실 확인. 그는 만족스러워하는 듯. 나는 피식 웃었다. 만족한다니 다행이다.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는 순간 적은 방심하게 마련이니까. 사흘 뒤 강남의 한 중견 미디어 회사에서 전화가 왔다. 대표이사 비서직 면접 제안이었다. 나는 그곳에 지원서를 낸 적이 없었다. 이것이 미끼라는 것을 바로 알았다. 강태준은 내 현재 상황에 비해 월등히 좋은 기회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어 하는 것이다. 나는 면접에 갔다. 그날 아침 나는 캐리어에서 가장 단정한 옷을 골라 입었지만 새 옷은 아니었다. 가벼운 화장으로 다크서클을 가렸지만 초췌한 기색은 조금 남겨두었다. 면접실에서 2명의 남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8년의 경력 공백이 있군요. 저희는 지속적인 경력을 가진 인재를 원합니다. 나는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해합니다. 그저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고 싶을 뿐입니다. 나는 기회라는 단어에 일부러 힘을 주었다. 나는 질문에 정확히 답했지만 뛰어나지는 않았다. 의도적으로 몇 번의 머뭇거림을 노출했다. 강태준에게 전달될 보고서는 이서연 능력은 보통, 자신감 부족, 경쟁력 없음일 것이다. 면접은 의례적인 악수로 끝났다. 빌딩을 나서자 서울의 한낮 햇살이 얼굴 위로 쏟아졌다. 나는 계단에 잠시 멈춰서서 폴더폰을 꺼냈다. 미끼 테스트 성공. 그가 심어놓은 사람인 듯. 저 미디어 회사는 태준의 회사와 연관되어 있음. 계속 정보 수집. 그날 저녁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연아, 너 정말 이혼한 거니? 전화기 너머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등 뒤에서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까지 들렸다. 네. 그쪽 집에서 전화 와서 네가 분수를 모른다고 하더구나. 갈 곳도 없어졌다고. 나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엄마 저 괜찮아요. 친구 집에 있어요. 엄마한테 200만 원 있는데 보내줄까? 가슴이 꽉 막혔다. 부모님은 빠듯한 연금으로 생활하신다. 그분들에게 200만 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다. 필요 없어요, 엄마. 서연아, 자존심 세우지 말고. 나는 심호흡을 했다. 엄마, 제 말 한 번만 들어주세요. 이제 그 집에서 오는 전화는 받지 마세요. 만약 돈 얘기를 꺼내면 시간이 필요하다고만 하시고 절대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시면 안 돼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무슨 계획이라도 있는 거니? 나는 고시원 천장에 얼룩진 회색 지도를 올려다보았다. 계속 살아갈 계획이에요. 전화를 끊고 벽에 등을 기댔다. 강태준이 부모님의 걱정하는 목소리를 들으면 내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다면 또 틀렸다. 부모님 때문에라도 나는 단 하나의 실수도 해서는 안 되었다. 일주일 뒤 강태준이 전 재산을 쏟아붓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첫 번째 소식이 제게에 퍼지기 시작했다. 한 금융 커뮤니티의 공장 부지의 법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짧은 글이 올라왔다. 글은 금방 삭제되었지만 소액 투자자들 사이에서 수군거리기에는 충분했다. 나는 은행 계좌가 잠긴 스마트폰으로 그 소식을 읽으며 평정심을 유지했다. 내가 퍼뜨린 소문이 아니었다. 나는 단지 그 소문이 정확한 타이밍에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이다. 그날 밤 10제곱미터짜리 방 안, 철제 침대에 앉아 낡은 노트북을 열었다. 옅은 푸른빛이 내 얼굴을 비췄다. 나는 모든 연결고리, 자금 흐름, 계약서, 중간 거래자들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모든 것은 이미 배치된 체스 말과 같았다. 살짝 밀기만 하면 되었다. 나는 잠을 거의 자지 않았지만 피곤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시장에 가서 마감 세일하는 채소를 샀다. 몇백 원을 깎기 위해 일부러 목소리를 조금 높였다. 상인은 나를 딱하다는 듯 웃었다. 나는 그들이 나를 동정하게 내버려 두었다. 동정은 최고의 보호막이다. 오후에는 우연을 가장해 강남의 한 에스테틱 앞에서 강태준의 어머니 강 여사를 마주쳤다.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막 가게를 나서던 참이었다. 빛나는 비단 한복의 머리는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었다. 싸구려 채소 봉지를 든 나를 보자 그녀는 걸음을 멈췄다. 그녀의 시선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었다. 어머, 서연이 아니니?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솟구쳤다.
내 맏며느리가 어쩌다 이 꼴이람? 그녀의 친구들이 수군거렸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침묵했다. 듣자 하니 집에서 쫓겨났다며?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강 여사는 핸드백에서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마치 적선하듯 내 앞에 내밀었다. 이거라도 가져가서 제대로 된 옷이라도 사 입어. 우리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나는 그 지폐와 그녀를 번갈아 보았다. 심장이 천천히 뛰었다. 너무 강해서도 너무 약해서도 안 되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살며시 밀어냈다. 감사하지만 받을 수 없습니다. 내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다. 사모님 댁돈은 이제 필요 없습니다. 주변 공기가 몇 초간 얼어붙었다. 강 여사는 당황했고 얼굴에는 분노가 스쳤다.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곧장 걸어갔다. 이 장면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강태준에게 그대로 전해질 것을 알았다. 그는 내가 쓸데없는 자존심을 부리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럴수록 그는 내가 약자의 위치에 있으며 가진 것이라고는 연약한 자존심뿐이라고 더욱 확신할 터였다. 그것이 바로 내가 그가 믿기를 바라는 바였다. 그날 밤 메시지가 왔다. 그가 에스테틱 앞에서의 일을 전해 들었음. 비웃었음.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스며드는 좁은 창밖을 보았다. 웃어도 조금만 더. 나는 철제 침대에 누워 어둠 속에서 눈을 떴다. 나의 빈곤 연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그리고 막이 내렸을 때 모든 것을 잃는 사람은 내가 아닐 것이다. 에스테틱 앞에서 강 여사와 마주친 후 모든 것은 내 예상대로 흘러갔다. 사흘 연속 감시자는 교대했지만 감시 방식은 바뀌지 않았다. 회색 오토바이 한 대가 늘 내고시원에서 20m쯤 떨어진 곳에 주차되어 있었다. 헬멧을 깊게 눌러쓴 남자는 뉴스를 보는 척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지 않았다. 그저 채소를 담은 장바구니를 들고 등을 살짝 굽힌 채 서두르지 않는 걸음으로 그 앞을 지나갈 뿐이었다. 그들이 내가 그저 생존을 위해 허우적거리고 있다고 믿게 만들어야 했다. 하지만 그 연극과 동시에 또 다른 흐름이 물밑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인터넷을 통해 작은 일들을 맡기 시작했다. 금융자료 번역, 보고서 수정, 몇몇 스타트업을 위한 투자 제안서 분석 및 작성 지원. 내 이름은 어디에도 드러나지 않았다. 모든 거래는 지수의 이름으로 된 중개 계좌를 통해 이루어졌다. 돈은 많지 않았지만 내 생활 리듬을 유지하고 더 중요하게는 내 정신이 녹슬지 않게 하기에 충분했다. 저녁 10제곱미터짜리 방에서 나는 노트북 앞에 앉았다. 흰색 모니터 불빛이 플라스틱 책상을 비췄다. 나는 강태준이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그 프로젝트에 대한 파일을 열었다. 평택의 한 산업단지는 외국 자본을 유치할 황금 기회로 홍보되고 있었다.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완벽했다. 하지만 깊이 파고들자 익숙한 허점들이 보였다. 토지 용도 변경 허가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중간 거래를 맡은 자회사는 체납 이력이 있었으며 특히 싱가포르에서 법적 분쟁에 휘말린 적 있는 외국 파트너사가 있었다. 나는 정보를 퍼뜨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단지 어디를 건드려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었을 뿐이다. 일주일 후 서울의 유명 사모펀드로부터 이메일 한 통을 받았다. 발신자는 펀드 회장인 박진우의 비서였다. 그들은 내가 프리랜서 플랫폼에 익명으로 올렸던 분석 보고서를 봤다며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다. 나는 이메일을 3번 읽었다. 박진우라는 이름은 낯설지 않았다. 그는 냉철하고 언론 노출이 적었지만 금융계에서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의 영역에 발을 들인다면 나는 이 게임의 중심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것이 진짜 기회일 수도 있지만 강태준이 파놓은 또 다른 함정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겸손한 어조로 답장을 보내 여의도에 있는 오피스 빌딩에서의 약속을 확정했다. 그날 아침 나는 더 이상 낡은 옷을 입지 않았다. 심플한 흰색 셔츠에 몸에 잘 맞는 검은색 슬랙스를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다. 너무 튀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정돈된 모습이었다. 나는 고시원방 거울 앞에 서서 내 눈을 들여다봤다. 그 안에는 지난 2주간 연기했던 초췌함 대신 오직 집중력만이 남아있었다. 펀드 사무실이 있는 빌딩은 30층이 넘었고 푸른 유리는 하늘을 반사하고 있었다. 로비에 들어서자 은은한 향수 냄새와 대리석 바닥 위로 울리는 하이힐 소리가 들렸다. 엘리베이터가 나를 32층으로 데려갔다.
층수가 올라갈수록 심장이 천천히 뛰었다. 떨면 안 된다. 회의실 문이 열렸다. 테이블 상석에 앉은 남자는 40대 중반쯤으로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눈빛은 깊고 차분했다. 그는 바로 일어나 악수를 청하지 않고 나를 몇 초간 가늠하듯 쳐다봤다. 이서연 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간결했다. 네. 나는 다가가 준비한 자료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평택산업단지 프로젝트에 대해 개인적인 분석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몇 가지 개인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박진우 회장은 내게 앉으라는 손짓을 했다. 말해보시죠. 긴 서두는 없었다. 나는 노트북을 열어 하나씩 설명했다. 허술한 법적 구조, 파트너사의 리스크, 외국 투자자가 철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자금 경색 가능성. 나는 과장하지 않고 데이터와 간결한 결론만을 제시했다. 그는 내 말을 끊지 않고 가끔 아주 구체적인 질문을 던졌다. 만약 이서연 씨가 우리 펀드를 운영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자금 집행을 잠정 중단하고 독립적인 법률 실사를 요청할 겁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약속에 서명하기 전에 자본 보호 조항을 명시하겠습니다. 회의실은 몇 초간 조용했다. 박진우 회장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엔 어디서 일했습니까? 지난 8년간은 집에 있었습니다.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그전에는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로 일했고요. 그는 나를 더 오래 쳐다봤다. 왜 그만뒀죠? 나는 잠시 뜸을 들였다. 결혼 때문에요. 그는 더 묻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내가 말한 것 이상을 이해한 듯했다. 만남은 거의 1시간 동안 이어졌다. 내가 일어나 돌아가려 할 때 박진우 회장은 나를 멈추게 하는 한마디를 던졌다. 저와 함께 일해볼 생각 없습니까? 나는 놀라움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다. 어떤 직책입니까? 우선은 독립분석 고문으로 3개월 계약입니다. 성과가 좋으면 그때 다시 얘기하죠. 3개월. 그 시간이면 내가 정보 네트워크 깊숙이 파고들기에 평소라면 절대 만질 수 없는 자료들에 접근하기에 충분했다. 하겠습니다. 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다. 그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럼 다음 주부터 시작합시다. 빌딩을 나섰을 때 여의도의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다. 나는 평범한 면접을 마치고 나온 사람처럼 천천히 걸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이미 새로운 문이 열리고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평소처럼 고시원으로 돌아왔다. 여전히 백반집에 들렀고 여전히 동전을 냈으며 여전히 회색 오토바이 앞을 지나쳤다. 나는 그들이 내가 변하지 않았다고 믿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날 밤 방안이 고요함에 잠겼을 때 나는 폴더폰을 열었다. 2단계 시작. 답장은 신속했다. 알겠습니다. 나는 벽에 기대앉아 박진우 회장의 눈빛을 떠올렸다. 그는 사람을 쉽게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동정심이 아니라 내가 가져다 줄 가치 때문에 나를 선택했다. 그 사실이 어떤 위로의 말보다 나를 안심시켰다. 이틀 뒤 지수에게서 소식이 왔다. 강태준이 파트너사 모임에서 평택 프로젝트가 곧 대규모 자금 유치를 확정할 것이라고 자랑했다는 것이다. 그는 매우 자신만만해 보였다고 했다. 나는 피식 웃었다. 자신감은 좋은 것이다. 사람이 자신감의 정점에 서 있을 때 발밑의 균열은 잘 보이지 않는 법이니까. 나는 일어나 고시원 복도 끝 좁은 베란다로 나갔다. 밤바람에 매캐한 자동차 연기와 멀리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섞여 있었다. 나는 서울의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도시의 불빛의 별들은 희미했다. 8년 동안 나는 강태준의 등 뒤에서 그가 계약서에 서명하는 방식, 위기를 처리하는 방식, 그리고 돈의 힘을 맹신하는 방식을 조용히 지켜봤다. 그는 단 한 번도 인내의 힘을 믿은 적이 없었다. 하지만 나에게는 인내가 아주 많았다. 다음 주부터 나는 매일 32층으로 출근할 것이다. 나는 강태준이 누구도 자세히 읽기를 원치 않는 보고서들을 읽게 될 것이다. 나는 화려한 껍질 뒤에 숨겨진 진짜 숫자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 아주 가벼운 손짓 한 번으로 그의 자신감으로 쌓아 올린 탑 전체가 흔들리게 될 것이다. 나는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다. 빈곤 연기는 계속되어야 했다. 하지만 무대 뒤에서 나는 이미 더 밝은 조명이 비추고 체스말이 재배치되는 또 다른 방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32층에서의 첫 주가 시작되었다. 모든 것은 정교한 기계처럼 돌아갔다. 박진우 회장의 투자펀드 사무실은 다른 금융회사들처럼 소란스럽지 않았다. 이곳 사람들은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고 키보드를 조용히 두드렸으며 서로를 쳐다보는 시간보다 모니터를 보는 시간이 더 많았다. 긴장감은 있었지만 혼란스럽지는 않았다. 나는 그 점이 마음에 들었다. 나는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내려다 보이는 창가 자리에 배치되었다. 이곳에서 보니 도시가 작아 보였다. 고층 빌딩들은 햇빛 아래 반짝였고 자동차들은 멈추지 않는 색색의 흐름 같았다.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이 풍경에 취하지 말자. 나는 경치를 보러 온 것이 아니었다. 둘째 날, 나는 다음 분기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한 내부 회의에 참석했다. 평택산업단지 프로젝트는 목록의 세 번째 자리에 있었다. 스크린에 슬라이드가 뜨자 강태준의 회사 로고가 유망한 성장률 숫자와 함께 선명하게 나타났다. 분석팀의 한 팀원이 말했다. 외국 자본이 이미 잠정적으로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초기에 진입하면 예상 수익률이 매우 좋습니다. 나는 바로 말하지 않았다. 박진우 회장이 나를 돌아볼 때까지 기다렸다. 이서연 씨, 의견은 어떻습니까? 모든 시선이 내게 쏠렸다. 심장 박동이 느껴졌지만 내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자금 집행을 2주간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회의실은 조용해졌다. 부지의 법적 타당성과 외국 파트너사의 신용 기록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미간을 찌푸렸다. 그건 이미 확인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통상적인 수준에서 확인했겠죠. 저는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박진우 회장은 더 묻지 않았다. 그는 단지 짧게 말했다. 이서연 씨에게 2주를 주죠. 그 결정 하나로 나는 행동할 공간을 확보했다. 나는 마치 8년의 공백이 없었던 사람처럼 일하기 시작했다. 예전 인맥이었던 변호사들에게 연락해 토지 용도 변경 서류를 검토해달라고 부탁했다. 싱가포르에서 일했던 전문가를 찾아가 그 외국 파트너사에 대해 물었다. 작은 정보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기록하고 양파 껍질을 벗기듯 겹겹이 쌓아 올렸다. 그러자 균열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 외국 파트너사는 과거 부채를 은폐한 혐의로 소송을 당한 적이 있었다. 부지의 법적 서류는 용도 변경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강태준의 회사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간 거래를 맡은 자회사가 과거 세무조사를 받았던 한 개인과 불투명한 금융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이었다. 나는 모니터 앞에 앉아 드러나는 데이터들을 보았다. 통쾌함보다는 확신이 들었다. 강태준은 멍청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을 것이다. 그는 항상 그렇게 믿어왔다. 저녁에는 여전히 낡은 고시원 방으로 돌아왔다. 여전히 백반집에 들렀고 여전히 소박한 옷차림을 했다. 감시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회색 오토바이는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 주차되어 있었다. 나는 그들이 내가 근처의 작은 회사에서 일한다고 믿게 만들었다. 일부러 그들이 내가 단순한 행정 업무를 임시로 맡고 있다고 생각하게끔 다른 골목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는 32층으로 출근했다. 일주일 후 평택 프로젝트에 대한 두 번째 기사가 한 경제 뉴스 사이트에 올라왔다. 이번에는 익명 커뮤니티가 아니었다. 기사는 자금 구조의 투명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암시를 던졌다. 하지만 금융계에서는 암시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경계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날 오후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았다. 이서연 낮고 날카로운 강태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잠시 침묵한 뒤 대답했다. 네. 다시 일 시작했다며 나는 그가 볼 수 없음에도 미소 지었다. 먹고는 살아야죠. 그가 피식 웃었다. 어디서? 어디 작은 회사라도 들어갔나? 뭐 그렇죠. 나는 짧게 답했다. 별일은 없고? 그 질문은 걱정처럼 들렸지만 그 밑에는 탐색이 깔려 있었다. 네, 괜찮아요. 나는 말했다. 그냥 그것만 물어보려고 전화했어요? 전화기 저편은 몇 초간 조용했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평택 프로젝트, 너랑은 아무 상관없는 거지? 심장이 한번 강하게 뛰었지만 나는 드러내지 않았다. 제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나는 가볍게 웃었다. 전 지금 월세 걱정이나 하고 있는걸요. 강태준은 더 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노트북 화면을 보았다. 그는 이제 불안의 냄새를 맡기 시작한 것이다. 좋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았다. 이틀 뒤 나는 박진우 회장에게 보낼 내부 보고서를 완성했다. 나는 각각의 리스크와 함께 제안을 명확하게 제시했다. 만약 우리 펀드가 투자를 보류하면 다른 펀드들도 따라할 가능성이 높았다. 자금 흐름이 둔화되고 강태준의 회사에 유동성 압박을 가할 수 있었다. 박진우 회장은 보고서를 다 읽고도 별다른 표정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 보고서가 외부로 알려지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할 거라는 건 알겠죠. 이서연 씨가 왜 이 프로젝트에 이렇게까지 관심을 갖는지도 궁금하고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저는 균열이 유리로 덮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를 더 오래 쳐다봤다. 아마 그는 그 대답이 단지 금융에 관한 것만이 아님을 이해했을 것이다. 주말 펀드는 평택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집행을 추가 검토를 위해 잠정 보류한다는 내부 공지를 발표했다. 이 소식은 업계에 빠르게 퍼졌고 몇몇 다른 펀드들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날 밤 지수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강태준이 회의에서 격분했대. 누군가 비열한 수를 쓰고 있다고 소리쳤다더라. 나는 철제 침대에 앉아 노란 불빛이 얼룩진 벽을 비추는 것을 보았다. 화가 났을 때 그의 얼굴을 상상했다. 굳게 담은 입, 찡그린 미간, 책상을 내리치는 손. 지난 8년간 나는 그가 화내는 모습을 여러 번 봤지만 이번은 달랐다. 이번에는 누가 자신을 밀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모르는 번호로부터 온 메시지였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또 다른 메시지가 왔다.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 나는 미소 지었다. 사냥꾼이 밤에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가 평정심을 잃고 있다는 뜻이다. 나는 불을 끄고 누워서 어두운 천장을 바라봤다. 통쾌하지 않았다. 단지 모든 것이 제 궤도에 오르고 있음을 느꼈을 뿐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여전히 시장에 가서 떨이 채소를 샀다. 여전히 몇백 원을 깎았다. 감시자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그들은 이 소박한 아침이 사실은 거대하게 번져가는 균열의 겉모습일 뿐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일요일 오후 나는 박진우 회장으로부터 개인적인 호출을 받았다. 큰 회의실이 아닌 그의 개인 사무실이었다. 자신감이 아주 강한 사람을 건드리고 있다는 건 알고 있겠죠? 내가 앉아 그가 물었다. 자신감은 때로 무모함과 함께 가기도 하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무모함은 붕괴와 함께 가고요. 그는 나를 보았다. 눈빛이 더 날카로워졌다. 단순히 우리 펀드를 보호하려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잠시 침묵한 뒤 솔직하게 말했다. 다른 누군가가 그 무모함의 희생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는 더 묻지 않았다. 이 프로젝트를 주시하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계속해서 일해 주십시오. 32층을 나설 때 나는 한 걸음 더 나아갔음을 알았다. 유리 아래의 균열은 이미 드러났다. 약간의 압력만 더 가해지면 그 유리는 깨질 것이다. 그날 밤 나는 고시원문 앞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강태준은 돈이 없을 때 내가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어 했다. 나는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하지만 그가 곧 보게 될 것은 나의 비참함이 아니라 그가 세운 제국 곳곳에 퍼져나가는 균열일 것이다. 분위기의 변화는 주초부터 뚜렷하게 느껴졌다. 32층에서는 회의가 길어졌고 이메일은 더욱 빽빽해졌다. 그리고 저편 강태준의 세계에서는 불안의 신호가 더 이상 소문 수준에 머물지 않았다. 월요일 아침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내선 전화가 울렸다. 이서연 씨, 내 방으로. 박진우 회장의 목소리는 간결했다. 내가 그의 사무실로 들어서자 유리문이 닫혔고 소음은 거의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그는 내 앞에 서류 뭉치를 놓았다. 저쪽 회사 자금 흐름이 경색되기 시작했어. 그가 말했다. 굳이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도 강태준의 회사임을 알 수 있었다. 시중은행 두 곳에서 추가 담보를 요구했다더군. 나는 빠르게 페이지를 넘겼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박진우 회장의 펀드가 자금 집행을 보류하자 다른 펀드도 그 뒤를 따랐다. 약속된 자금은 지연되고 있는데 부지정리 비용과 법률 자문 비용은 계속 나가고 있었다. 몇몇 협력업체들은 예정보다 일찍 대금 결제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내가 물었다. 박진우 회장은 의자의 등을 기댔다. 외국 파트너사로부터 추가 자금이 들어온다면 가능하겠지. 하지만 그 파트너사마저 압박을 받는다면 그는 말을 끝맺지 않았다. 나는 이해했다. 유동성 압박은 벽의 작은 균열과 같다. 처음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지만 물이 계속 스며들면 벽 전체가 무너져 내린다. 그날 밤 지수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태준이가 급전을 구하고 있대. 이번 달만 넘기면 괜찮을 거라고 했다더라. 나는 화면을 보았다.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강태준은 돈을 융통하는 데 능했다. 그에게는 인맥과 명성,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믿게 만드는 자신감이 있었다. 하지만 명성도 주식과 같다. 신뢰가 흔들리면 그 가치는 상상보다 훨씬 빠르게 추락한다. 이틀 뒤 한 정통 경제지의 평택 프로젝트에 대한 신중한 분석 기사가 실렸다. 법적 투명성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었다. 비난도 결론도 없었다. 그저 질문을 던졌을 뿐이다. 하지만 질문은 때로 비난보다 더 위험하다. 오후에 휴대폰이 울렸다. 강태준이었다. 받았다. 무슨 일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가볍지 않았다. 이서연, 지금 어디서 일하는 거야? 말했잖아요. 작은 회사라고. 작은 회사가 어떻게 그런 대형 펀드들과 접촉할 수 있지? 나는 잠시 침묵했다. 제가 그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가 전화기 너머로 거칠게 숨을 내쉬었다. 네가 날 망치고 있어. 전 지금 월세 걱정 중인데요. 나는 가볍게 대꾸했다. 어떻게요? 전화기 저편은 몇 초간 조용했다. 그러더니 그가 목소리를 낮췄다. 돈이 필요하면 내가 줄 수 있어. 나는 말을 끊었다. 필요 없어요. 전화기 너머로 그가 이를 가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서연아, 어리석은 짓 하지 마. 어리석지 않아요. 나는 천천히 말했다. 그냥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나는 그가 더 말하기 전에 전화를 끊었다. 내 손은 떨리지 않았다. 이겼다는 생각도, 통쾌하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다. 단지 톱니바퀴가 제 궤도를 따라 정확히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뿐이었다. 그 주말, 나는 2명의 은행 관계자와의 비공개 회의에 배석하게 되었다. 내용은 남부 지역의 일부 산업단지 부동산 프로젝트에 대한 리스크 수준 재평가였다. 강태준의 회사 이름이 여러 번 언급되었다. 한 은행 임원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우리가 압박하고 싶지는 않지만 자금 흐름이 제때 회복되지 않는다면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끼어들지 않고 듣기만 했다. 나는 그 메커니즘을 이해했다. 은행이 신뢰를 잃으면 시끄럽게 떠들 필요가 없다. 그저 대출 조건을 바꾸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그 새로운 조건은 자금난을 겪는 어떤 기업이든 목을 조를 수 있었다. 저녁에 나는 평소처럼 고시원 방으로 돌아왔다. 여전히 윙윙거리는 선풍기를 틀었고 여전히 작은 플라스틱 대야에서 채소를 씻었다. 감시자는 아직 그곳에 있었지만 그 역시 소문을 듣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자기 사장님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것을. 나는 폴더폰을 열었다. 2단계, 충분한 압박 생성 완료. 비상계획 준비. 답장이 왔다. 독립법무팀과 접촉 완료. 필요시 자회사 관련 서류 공개 가능. 나는 바로 답장하지 않았다. 열린 창문에 비친 내 그림자를 보았다. 서류를 공개한다는 것은 속도를 높이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모든 것이 너무 빨리 무너지기를 원치 않았다. 나는 강태준이 아직 상황을 수습할 수 있다고 자신하게 만들고 싶었다. 사람이 희망을 품고 있을 때 더 깊은 구덩이에 돈을 쏟아붓는 법이니까. 다음 날 아침, 나는 뜻밖에도 강태준으로부터 직접 만나자는 제안을 받았다. 그는 강남역 근처의 조용한 카페를 제안했다. 나는 정시에 도착했다. 강태준은 이미 앉아 있었다. 그는 조금 더 야위어 보였고 눈밑은 살짝 검었지만 시선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보기엔 괜찮네. 그가 애써 태연한 척 말했다. 숨은 쉬고 있어요. 그가 피식 웃었다. 서연아, 원하는 게 뭐야?
당신한테 원하는 거 없어요. 빙빙 돌리지 마. 그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만약 이 모든 일 뒤에 네가 있다면 이제 그만둬. 평생 먹고 살 만큼의 돈을 줄 수 있어. 나는 내 앞에 블랙커피를 내려다본 뒤 고개를 들었다. 당신은 내가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었죠. 그가 흠칫했다. 나는 지금 당신 없이 살고 있어요. 내가 말을 이었다. 그걸로는 부족한가요? 우리 사이의 공기는 기타줄처럼 팽팽했다. 네가 날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가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다. 나는 이기고 지는 게임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대답했다. 단지 더 이상 체스말이 되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그는 침묵했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경멸이 아닌 아주 약간의 불안을 보았다. 나는 이겨낼 거야. 그가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말했다. 성공을 빌죠. 나는 먼저 일어섰다. 카페를 나설 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밤 지수에게서 메시지가 쏟아졌다. 태준이가 자금 마련을 위해 지분 일부를 매각하고 있대. 외국 파트너사가 계약서 재검토를 요구했다더라. 나는 침대에 앉아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유동성 압박이 그의 목을 조이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이것이 폭풍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진짜 폭풍이 닥치면 더 이상 신중한 기사나 비공개 회의가 아닐 것이다. 새빨간 숫자들, 빗발치는 전화들, 잠 못 이루는 밤들이 될 것이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얼룩진 천장을 올려다봤다. 강태준은 내가 무릎 꿇고 애원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다. 이제 나는 그가 무릎 꿇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나는 단지 그가 통제력을 잃는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기를 바랄 뿐이다. 공식적인 뉴스는 화요일 아침에 터졌다. 더 이상 신중한 분석 기사나 익명의 댓글이 아니었다. 평택 프로젝트에 자금을 대던 최대 시중은행의 간결한 공지였다. 그들은 강태준의 회사에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추가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신용 한도를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소식은 경제면의 작은 한 구석을 차지했을 뿐이지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조용한 방에서 울리는 쇠 종소리와 같았다. 나는 10제곱미터짜리 고시원 방에 앉아 작은 냄비에서 물이 끓는 소리를 들으며 휴대폰으로 그 뉴스를 읽었다. 나는 미소 짓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고 냄비 뚜껑을 열어 물에 소금을 조금 넣었을 뿐이다. 나의 겉모습은 여전히 이렇게 소박해야만 했다. 아침에는 여전히 골목 어귀까지 걸어가 2,000원짜리 김밥 한 줄을 샀다. 여전히 동전을 냈고 여전히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다. 회색 오토바이는 여전히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 주차되어 있었다. 헬멧을 깊게 눌러쓴 남자는 여전히 휴대폰을 보는 척하고 있었다. 나는 그 역시 오늘 아침 뉴스를 읽었을 것이라 생각했다. 어딘가에서 강태준은 이미 껄끄러운 전화들을 받기 시작했을 것이다. 32층의 분위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다. 더 이상 신중한 경계가 아닌 확인의 분위기였다. 박진우 회장은 분석팀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은행이 공지를 냈습니다. 그가 짧게 말했다. 우리는 자금 집행 보류 결정을 유지합니다. 팀원 중 한 명이 물었다. 만약 그들이 추가 담보를 마련한다면요? 내가 입을 열었다.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면 자본 비용이 증가할 겁니다. 비용이 증가하면 수익성 압박은 더욱 커지죠. 박진우 회장이 나를 보았다. 그들의 다음 행보를 어떻게 예상합니까?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지분을 추가 매각하거나 급전을 찾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급전을 선택한다면 그 이자는 프로젝트가 가동되기도 전에 수익을 잠식할 겁니다. 회의실은 몇 초간 조용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다. 그날 오후 지수에게서 계속 메시지가 왔다. 태준이가 방금 주주들과 회의했대. 모든 것이 통제하에 있다고 선언했다더라. 오늘 밤에는 개인 투자자 그룹을 만난다고 해. 나는 메시지를 읽으며 머릿속으로 각 단계를 분석했다. 강태준은 남들 앞에서 쉽게 당황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감 있는 이미지를 유지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를 알았다. 궁지에 몰리면 그는 후퇴하기보다 속도를 더 내는 경향이 있었다. 그날 밤 내 휴대폰이 울렸다. 강태준의 번호였다. 나는 몇 초간 화면을 보다가 전화를 받았다. 이서연.
그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날카롭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통제력을 잃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다. 오늘 아침 소식 들었어? 신문 봤어요. 그거 별일 아니야. 그가 빠르게 말했다. 그냥 절차상의 문제일 뿐이라고. 나는 침묵했다. 안 믿는군. 그가 물었다. 저는 믿고 안 믿고 할 위치가 아니에요. 나는 평온하게 대답했다. 저는 그냥 월세 걱정이나 하는 사람이니까요. 그가 거칠게 숨을 내쉬었다. 서연아, 만약 돌아오고 싶으면 내가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어. 나는 잠시 멈칫했다. 돌아가서 뭘 하라고요? 적어도 이런 식으로 살지는 않게 되겠지. 나는 작은 방, 눅눅한 벽, 윙윙거리는 선풍기를 둘러보았다. 저는 살만해요. 나는 천천히 말했다. 그리고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전화기 저편은 몇 초간 조용했다. 너 변했구나. 그가 말했다. 아마도요. 내가 대답했다. 아니면 그냥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것일지도 모르죠. 나는 대화가 불필요한 감정의 영역으로 흐르기 전에 전화를 끊었다. 이틀 뒤 두 번째 뉴스가 터졌다. 한 대형 개인 투자자가 포트폴리오 재구성을 이유로 평택 프로젝트에서 철수한다고 선언했다. 시장은 그것을 신뢰 상실의 신호로 이해했다. 강태준의 회사 주식은 비상장 주식 거래 시장에서 하락하기 시작했다. 32층에서 우리는 업데이트된 보고서를 받았다. 박진우 회장은 말이 없었다. 그는 내게 단 한 가지 질문만 했다.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자금 흐름 차트를 보았다. 2주 안에 새로운 자금원이 없다면 자산을 매각해야 할 겁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더 밀어붙일 필요는 없겠군. 나는 그의 뜻을 이해했다. 자연적인 압박만으로도 이미 충분했다. 그날 밤 나는 바로 고시원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한강변을 따라 걸었다. 노란 가로등 불빛이 잔잔한 물 위에 반사되었다. 바람이 부드럽게 머리카락을 스쳤다. 나는 8년의 결혼 생활을 생각했다. 강태준의 등 뒤에서 그가 전략과 야망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던 날들을. 나는 한때 그가 강하다고 믿었다. 그의 자신감이 기댈 곳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것이 그의 가장 큰 약점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로부터 온 메시지였다. 이제 만족해?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두 번째 메시지. 나를 끝까지 몰아붙이지 마. 나는 화면을 껐다. 오만했던 사람이 밤에 경고성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가 첫 번째 상처를 느꼈다는 뜻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여전히 일찍 일어나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에 갔다. 감시자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예전처럼 무심하지 않았다. 아마 그 역시 자기 월급을 걱정하고 있을 것이다. 사무실에서 나는 독립법무팀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다. 그들은 중요한 사실 하나를 추가로 확인해 주었다. 그 중간 자회사가 과거에 동일한 자산을 담보로 두 건의 다른 대출을 중복으로 받았다는 것이었다. 만약 이 정보가 공개되면 모 회사의 신용도는 치명타를 입을 것이다. 나는 이메일을 읽고 심호흡을 했다. 이것은 날카로운 칼이었지만 나는 아직 사용하고 싶지 않았다. 은행이 조금만 더 압박을 가하면 모든 것은 저절로 드러날 것이다. 오후에 나는 뜻밖에도 강태준으로부터 다시 만나자는 제안을 받았다. 이번에는 카페가 아니라 그의 사무실이었다. 이것이 무모한 수라는 것을 알았지만 나는 응했다. 익숙한 사무실에 들어서자 나무와 향수 냄새는 여전했다. 강태준은 창가에 등을 돌리고 서 있었다. 왔군. 그가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내가 대답했다. 그가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절대적으로 날카롭지 않았다. 서연아, 그만둬. 무엇을요? 그가 더 가까이 다가왔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잖아.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가 짧게 웃었다. 내가 모를 줄 알아? 나는 그냥 당신 뒤에 서 있던 사람이었어요. 나는 천천히 말했다. 당신이 어디서 강하고 어디서 약한지 알죠. 우리 사이의 공기는 짙게 내려앉았다.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무너지는 거야. 그가 물었다. 나는 당신이 통제력을 잃는 기분을 이해하기를 원해요. 내가 대답했다. 그는 침묵했다. 처음으로 나는 그의 눈에서 자신감이 아닌 진짜 걱정의 그림자를 보았다.
나는 이겨낼 거야. 그가 스스로에게 단언하듯 말했다. 당신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아요. 내가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당신 혼자서 판을 움직이는 게 아닐 거예요. 나는 그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등을 돌려 사무실을 나섰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 나는 금속 벽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버림받은 여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스스로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온 사람의 모습이었다. 첫 번째 상처는 이미 생겼다. 그리고 나는 다음에 올 상처들이 더 이상 가볍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강태준의 사무실에서 만난 후 나는 한 가지 사실을 명확히 알게 되었다. 그는 나를 더 이상 불쌍한 전처나 약간의 돈이나 제안으로 구슬릴 수 있는 체스말로 보지 않았다. 나를 공식적으로 위협으로 간주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날 그의 눈에는 분노뿐만 아니라 경계심도 서려 있었다. 그리고 통제에 익숙한 사람이 경계하기 시작하면 둘 중 하나를 한다. 물러서거나 더 세게 치거나. 나는 강태준이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이틀 뒤 그의 반격에 대한 첫 번째 정보가 들어왔다. 지수가 한밤중에 메시지를 보냈다. 태준이가 업계에 소문을 퍼뜨리고 있대. 투기 세력이 일부러 언론을 조작해서 프로젝트 가치를 떨어뜨리려 한다고. 내 이름이 거론되진 않았지만 그가 뒤를 캐고 있어. 나는 어두운 방에서 좁은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 아래 메시지를 읽었다. 놀랍지 않았다. 특정 대상을 찾지 못하면 사람들은 상상의 적을 만들어내는 법이다. 하지만 나는 그가 아주 작은 단서라도 찾아낸다면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것이라는 걸 알았다. 다음 날 아침 내가 32층에 도착했을 때 박진우 회장은 이미 그 소문을 알고 있었다. 약간의 잡음이 있더군. 그가 내 앞에 앉았을 때 짧게 말했다. 이서연 씨 이름이 나오진 않았지만 내부 구조를 잘 아는 내부자 소행이라는 말이 돌고 있어. 나는 그를 보았다. 저를 의심하십니까? 박진우 회장은 내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나는 데이터만 봅니다. 그는 서류 더미 위에 손을 얹었다. 그리고 데이터는 이서연 씨가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내가 필요했던 것이다. 맹목적인 신뢰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가치에 기반한 신뢰. 하지만 동시에 나는 판세가 바뀌고 있음을 이해했다. 만약 강태준이 궁지에 몰렸다고 느낀다면 그는 내가 예상치 못한 말들을 사용할 수도 있었다. 그날 오후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떨렸다. 서연아, 그 집 사람들이 방금 다녀갔어. 나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무슨 짓을 했어요? 네가 일부러 태준이 일을 망치고 있다고 하더구나. 당장 멈추지 않으면 소송을 걸겠다고 했어. 나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어머니, 아무데도 서명 안 하셨죠? 안 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메었다. 하지만 무섭구나.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이것은 내가 예상했던 바였다. 나를 직접 건드릴 수 없으면 그는 내 가족을 건드리려 할 것이다. 어머니 제 말 들으세요.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했다. 이 일로 어머니를 소송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만약 또 찾아오면 파출소에 신고하세요. 그들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몇 초간 말이 없었다. 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니, 서연아? 나는 심호흡을 했다. 제 자신을 지키고 있어요. 전화를 끊었지만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었다. 나는 비즈니스 세계에서의 정면 대결은 준비했지만 가족이 끌려 들어오자 감정은 쉽게 통제되지 않았다. 나는 분노가 내 계획의 리듬을 깨뜨리지 않도록 스스로를 다잡았다. 그날 밤 나는 폴더폰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가족 보호 플랜 가동. 내부 언론 감시 강화. 공개적 대응 금지. 답장은 신속했다. 알겠습니다. 이틀 뒤 진짜 균열점이 나타났다. 두 번째 은행이 강태준의 회사에 대한 신용한도 조정을 통보했다. 완전한 중단은 아니었지만 도미노 효과를 일으키기에는 충분했다. 협력업체들은 선결제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의 회사 고위 임원 몇몇은 이미 다른 곳에 이력서를 냈다는 소문이 돌았다. 32층에서는 업데이트가 계속되었다. 박진우 회장은 짧은 회의를 소집했다. 지금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가 말했다. 만약 10일 안에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그들은 핵심 자산을 매각해야 할 겁니다. 나는 자금 흐름 차트에 굵어지는 붉은 선들을 보았다.
쉽게 팔지는 않을 겁니다. 내가 말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미지를 지키려 할 거예요. 박진우 회장이 나를 보았다. 이서연 씨는 아직도 자신이 이 판 밖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그 질문이 책망이 아님을 알았다. 그것은 내가 이 게임에 너무 깊이 들어와서 더 이상 무관한 척할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말이었다. 늦은 오후 강태준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에서 더 이상 통제력을 유지하려는 기색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서연, 너 대체 원하는 게 뭐야? 원하는 거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 그가 으르렁거렸다. 두 번째 은행이 방금 압박을 시작했어.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해? 나는 잠시 침묵했다. 당신은 내가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었죠. 내가 대답했다. 이제 와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만큼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전화기 저편은 숨이 가빴다. 네가 복수하는 거야. 나는 당신을 구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나는 가볍게 말했다. 그건 달라요.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나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어. 그 기분 알아요. 내가 대답했다. 당신이 맛보게 해줬잖아요. 나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살짝 떨렸다. 하지만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경계선이 넘어섰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더 이상 리듬을 조절하는 게임이 아니었다. 그가 진짜 위협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나는 바로 고시원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길가 계단에 앉아 지나가는 차들을 보았다. 나는 내가 그를 늦게까지 기다리던 날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무시당했을 때 침묵하던 날들, 인내가 가정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믿었던 날들을 생각했다. 나는 한때 사랑했던 것을 후회하지 않지만 더 이상 그 그림자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지수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태준이가 방금 긴급 회의를 소집했대. 개인 자산을 추가 담보로 제공하기로 결정했다더라. 나는 화면을 보았다. 심장이 느려졌다. 이것이 균열점이다. 사람이 기업을 구하기 위해 개인 자산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가 동원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는 뜻이다. 나는 단 한 줄만 답장했다. 침묵 유지. 다음 날 아침 시장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반응했다. 개인 자산 담보 제공 소식이 유출되었다. 아무도 확인해주지 않았지만 회사 지분은 계속해서 하락했다. 32층에서 박진우 회장은 보고서를 받고 나를 보았다.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가 물었다. 나는 유리창 너머 햇살 아래 펼쳐진 도시를 보았다. 제가 그를 밀어 떨어뜨린 게 아니에요. 내가 말했다. 저는 단지 그를 끌어올려 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는 더 말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내가 고시원으로 돌아왔을 때 회색 오토바이는 원래 자리에 없었다. 나는 몇 초간 멈춰섰다. 감시를 철수했거나 아니면 감시 방식을 바꾼 것일 수 있었다. 나는 방문을 열고 익숙한 작은 공간으로 들어섰다. 철제 침대에 앉아 얼룩진 천장을 올려다봤다. 균열점은 나타났다. 하지만 나는 건물이 단 하나의 균열만으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더 많은 힘, 더 많은 시간, 여러 방향에서의 압력이 필요했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내딛는 모든 걸음이 더 위험해질 것이라는 것도 알았다. 골목 어귀에서 회색 오토바이가 사라진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날 아침 평소처럼 김밥을 사러 나섰을 때 나는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멈춰섰다. 헬멧을 쓴 남자도 휴대폰 화면 뒤에 훔쳐보는 눈길도 없었다. 골목은 여전히 배달 오토바이 소리로 시끄러웠지만 나는 한 가지를 알았다. 강태준이 감시를 철회한 것이다. 그가 더 이상 나에게 신경 쓸 여력이 없거나 아니면 모든 힘을 다른 곳에 쏟아붓고 있거나 두 가능성 모두 내게는 유리했다. 32층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아침 8시에 업데이트된 내부 정보는 중요한 사건 하나를 확인해 주었다. 평택 프로젝트의 외국 파트너사가 다음 자금 송금 전에 모든 협력 조항을 재검토하겠다는 공식 문서를 보낸 것이다. 제시된 이유는 투자의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라는 매우 정중한 것이었지만 금융계에서는 누구나 그것이 의심의 신호라는 것을 알았다. 박진우 회장이 나를 개인 사무실로 불렀다. 외국 파트너사가 속도를 늦췄어. 그가 짧게 말했다. 이게 첫 번째 추락이야.
나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보았다. 만약 그들이 완전히 철수하면 프로젝트는 심각한 자금난에 빠질 겁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프로젝트의 자금이 부족해지면 은행은 더 강하게 압박할 명분을 얻게 되지. 우리는 몇 초간 서로를 바라보았다. 더 말할 필요 없이 우리 둘 다 연쇄 반응이 시작되었음을 이해했다. 점심시간, 지수에게서 빗발치듯 메시지가 왔다. 태준이가 방금 외국 파트너사랑 화상회의를 했는데 격분했대. 그쪽에서 중간 자회사에 대해 추가적인 투명성을 요구했다더라. 나는 메시지를 읽으며 머릿속에서 빠르게 조각들을 맞췄다. 중간 자회사. 그것이 가장 큰 약점이었다. 나는 아직 그 정보를 풀지 않았지만 은행이나 투자자 중 한 곳이라도 더 깊이 파고들면 저절로 드러날 터였다. 같은 날 오후 한 경제 전문지가 남부지역 일부 산업단지 프로젝트의 유동성, 위기 가능성에 대한 기사를 실었다. 구체적인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누구나 짐작할 수 있었다. 시장은 예상보다 빠르게 반응했다. 강태준의 회사 지분은 계속해서 하락했다. 이번에는 완만한 하락이 아니라 뚜렷한 급락이었다. 그날 밤 내 휴대폰이 계속해서 울렸다. 강태준의 전화였다. 나는 몇 초간 화면을 보다가 전화를 받았다. 이서연.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 잠겨 있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방금 퇴근했어요. 봤어? 그가 기타줄처럼 팽팽한 목소리로 물었다. 주가가 폭락했어. 뉴스 봤어요. 내가 대답했다. 이제 만족해? 나는 몇 초간 침묵했다. 저는 당신을 만족시키거나 실망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아요. 그가 거칠게 숨을 내쉬었다. 서연아, 나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어. 저도 모든 걸 잃었었죠. 나는 천천히 말했다. 차이점은 저는 손 내밀 곳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전화기 저편은 조용했다. 그가 깊게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말을 이었다. 만약 네가 관련 있다면 이제 그만둬. 내 부모님 빚 내가 해결해 줄게. 나는 피식 웃었다. 돈으로 제 침묵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군요. 네가 화가 났다고 생각하겠지. 화나지 않았어요. 내가 대답했다. 그냥 더 이상 두렵지 않을 뿐이에요. 나는 전화를 끊었다. 이혼 후 처음으로 나는 그의 목소리에서 선명한 균열을 들었다. 더 이상 경고도 제안도 아니었다. 단지 손에서 미끄러져 나가는 것을 붙잡으려는 필사적인 노력이었다. 다음 날 아침 외국 파트너사가 독립적인 실사가 완료될 때까지 자금 이체를 잠정 중단한다는 뉴스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프로젝트의 자금 흐름이 거의 차단되었음을 의미했다. 세 번째 은행이 전체 신용 한도를 재평가하겠다고 통보했다. 32층에서 박진우 회장은 화면의 새빨간 차트를 보았다. 연쇄 반응이군. 그가 말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속도가 빨라. 나는 내 손을 내려다보았다. 기쁘지 않았다. 단지 모든 것이 시장의 논리대로 흘러가고 있음을 느꼈을 뿐이다. 신뢰가 사라지면 아무도 마지막까지 주식을 들고 있으려 하지 않는다. 늦은 오후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연아, 그 집 사람들이 또 찾아왔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회사가 너 때문에 어려워졌다고 하더구나. 나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어머니 제 말 들으세요. 나는 천천히 말했다. 아무도 법적으로 제게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지만 회사가 무너지면 우리 가족도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했어. 나는 심호흡을 했다. 그건 그냥 어머니를 불안하게 해서 저를 압박하려는 수작일 뿐이에요. 저를 믿으세요. 어머니는 몇 초간 말이 없었다. 믿는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상황이 악화될수록 강태준이 심리적 압박을 가하려 할 것을 알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나 혼자가 아니었다. 그날 밤 나는 폴더폰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필요시 중간 자회사 정보 공개 준비. 아직 실행은 보류. 답장이 왔다. 준비 완료. 나는 고시원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불빛들을 보았다. 나는 예전 청담동 빌라의 창가에 서서 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강태준을 기다리던 날들을 생각했다. 그때 나는 그의 성공이 가족의 성공이라고 믿었다. 나는 언젠가 바로 내가 그의 성공이 흔들리는 것을 목격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진짜 추락이 시작되었다.
한 대형 주주가 강태준의 회사에 대한 지분 전량을 매각한다고 선언했다. 정보는 불길처럼 빠르게 퍼졌고 주가는 계속해서 자유낙하했다. 금융 커뮤니티에서는 평택 프로젝트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했다. 내 휴대폰이 울렸다. 강태준이 아니라 박진우 회장이었다. 내 방으로 오시죠. 내가 들어서자 그는 유리창 앞에 서 있었다.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그가 말했다. 만약 중간 자회사에 대한 정보가 드러나면 그게 마지막 일격이 될 겁니다. 나는 그를 보았다.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신중하게 생각해 주길 바랍니다. 그가 대답했다. 때로는 더 밀지 않아도 건물은 저절로 무너지는 법이니까요. 나는 침묵했다. 나는 그가 수익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았다. 그는 나에게 경계선에 대해 묻고 있었다. 그날 밤 강태준이 다시 전화했다. 이번에는 그는 빙빙 돌리지 않았다. 서연아, 직접 만나서 얘기해야겠어. 더 할 얘기 없어요. 나 지금 벼랑 끝에 몰려 있어.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났다. 네가 내 파산을 보고 싶어? 나는 거울 속 내 그림자를 보았다. 나는 당신이 시장의 법칙 위에 아무도 설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기를 원해요. 네가 공정하다고 생각해? 나는 당신을 구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나는 다시 말했다. 그건 달라요. 전화기 저편은 조용해졌다. 연쇄 추락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나는 내가 더 밀든 밀지 않든 이 게임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섰음을 알았다. 그날 아침 서울의 하늘은 잿빛이었다. 마치 도시 전체가 큰 비를 앞두고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았다. 32층에 들어서자마자 평소와 다른 리듬이 느껴졌다. 아무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지만 전화벨은 끊임없이 울렸고 이메일 알림은 쉴 새 없이 터졌다. 사무공간 밖 대형 스크린에 표시된 시장 현황판은 익숙한 붉은색으로 깜빡였다. 강태준의 회사 지분은 계속해서 폭락했다. 더 이상 평범한 변동이 아닌 멈추지 않는 미끄럼틀이었다. 나는 자리에 앉아 최신 업데이트 보고서를 열었다. 한 줄의 글씨가 눈에 띄었다. X은행 7일 이내 대출 구조조정 공식 요구. 7일. 금융계에서 7일은 삶과 죽음의 경계가 될 수 있었다. 박진우 회장이 회의실에서 나왔다. 그의 눈빛은 침착했지만 평소보다 더 날카로웠다. 이서연 씨, 그가 나지막이 불렀다. 나는 일어나 그를 따라 그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외국 파트너사가 완전히 발을 뺐어. 그가 말했다. 더 이상 재검토가 아니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자금 흐름이 거의 끊겼군요. 그가 나를 보았다. 그가 다음에 뭘 할 거라고 예상합니까? 나는 심호흡을 했다. 마지막 전략적 투자자를 찾거나 아니면 핵심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려 할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사지 않는다면 건물은 저절로 무너지겠지. 내가 말을 맺었다. 사무실 안의 공기는 납처럼 무거웠다. 이것은 더 이상 전략이 아니었다. 생존의 단계였다. 그날 오후 지수는 메시지 대신 전화를 걸어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서연아, 상황이 아주 심각해. 태준이가 방금 주주들한테 공개적으로 질타를 당했대. 대표이사를 교체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다더라. 나는 몇 초간 침묵했다. 그의 반응은 어땠어? 모든 것이 통제하에 있다고 했대. 지수가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엔 그의 얼굴에 더 이상 예전 같은 자신감은 없었어. 나는 전화를 끊고 손을 책상 위에 올렸다. 나는 강태준이 고급 파티에서 와인잔을 들고 마치 미래를 손에 쥔 것처럼 이야기하던 눈빛을 떠올렸다. 나는 한때 그 눈빛을 믿었다. 이제 나는 그것이 무모함을 감추기 위한 화려한 유리 껍데기에 불과했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날 밤 내 휴대폰이 울렸다. 강태준의 이름이 떴다. 나는 평소보다 오래 화면을 보다가 전화를 받았다. 이서연. 그의 목소리는 힘을 잃고 잠겨 있었다. 만나줄 수 있어? 우리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 부족해. 그가 다급하게 말했다. 직접 만나서 얘기해야 해. 나는 잠시 망설였다. 어디서요? 예전에 자주 가던 설해마을의 그 오래된 카페. 나는 동의했다. 카페는 붐비지 않았다. 진한 커피향이 부드러운 음악과 섞여 있었다. 강태준은 가장 안쪽 구석에 앉아 있었다. 더 이상 각 잡힌 정장 차림이 아니었다.
그의 셔츠는 살짝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었다. 내가 다가가자 그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선명한 피로가 서려 있었다. 왔군. 그가 작게 말했다. 나는 맞은편에 앉았다. 무슨 할 말이 있죠? 그는 나를 몇 초간 보았다. 마치 자존심과 현실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것 같았다. 시간이 더 필요해. 무엇을 위한 시간이요? 자금을 마련할 시간. 이 프로젝트가 무너지면 나 모든 걸 잃어.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당신은 내가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었죠. 그가 잠시 눈을 감았다. 내가 틀렸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네가 저쪽 펀드에 멈춰달라고 말해줄 수 없을까? 나는 피식 웃었다. 제가 그럴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게 영향력이 있다는 걸 알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나를 더 높게 평가하는군요. 그가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커피잔을 꽉 쥐었다. 부탁이야. 그 말이 테이블 위로 무겁게 떨어졌다. 나는 그를 보았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강태준의 입에서 부탁이라는 말을 들었다. 제발 더 이상 밀지 말아줘. 나는 심호흡을 했다. 나는 밀지 않았어요. 나는 분명히 말했다. 시장이 당신을 밀어낸 거예요. 이론적인 소리 하지 마. 그가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붉었다. 회사가 파산하면 나 혼자만 피해보는 게 아니라는 거 알잖아. 알아요. 내가 대답했다. 하지만 당신도 이 모든 리스크를 예전부터 알고 있었죠. 그는 침묵했다. 나는 당신 뒤에 서 있었어요. 내가 말을 이었다. 법적 절차가 끝나지 않은 계약서에 당신이 서명하는 걸 봤고 리스크는 나중에 처리하면 된다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이제 그 나중이 온 거예요. 그가 무겁게 숨을 내쉬었다. 내가 무릎이라도 꿇기를 바라는 거야? 나는 당신이 무릎 꿇는 걸 원치 않아요. 내가 말했다. 나는 단지 당신이 궁지에 몰리는 기분이 어떤 건지 알기를 바랐을 뿐이에요. 우리 사이에는 짙은 침묵이 흘렀다. 옆 테이블에서 스푼이 컵에 부딪히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서연아. 그가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파산해도 너한테 돌아가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나는 그를 오랫동안 쳐다봤다. 저는 이미 충분히 잃었어요. 내가 대답했다. 당신에게서 더 이상 필요한 건 없어요. 그는 의자에 등을 기댔다. 내가 본 그의 눈빛 중 가장 공허했다. 정말 끝이군. 내가 일어섰다. 아니요. 내가 말했다. 단지 당신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시간이 온 것뿐이에요. 나는 카페를 나와 길거리로 나섰다. 가벼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우산을 쓰지 않았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에 닿자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맑아졌다. 그날 밤 뉴스는 계속해서 쏟아졌다. 한 대형 협력업체가 대금이 완납될 때까지 협력을 중단한다고 선언했고 주가는 또다시 하락했다. 채권자들의 전화가 빗발친다는 소문이 돌았다. 나는 고시원방에 앉아 양철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었다. 기쁘지 않았다. 단지 하나의 원이 닫히고 있음을 느꼈을 뿐이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강태준의 메시지였다. 정말로 부탁할게. 나는 그 글자를 오랫동안 보았다. 첫 번째 애원은 이미 시작되었다. 하지만 나는 폭풍이 아직 지나가지 않았음을 알았다. 그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비는 그쳤고 공기는 축축하고 무거웠다. 나는 작은 고시원방 거울 앞에 서서 내 얼굴을 보았다. 더 이상 몇 주 동안 연기했던 초췌한 모습이 아니었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흰색 셔츠와 검은색 슬랙스를 골라 입었다. 오늘은 빈곤 연기를 하는 날이 아니었다. 오늘은 모든 것이 빛 아래 드러나는 날이었다. 32층에 들어섰을 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다. 더 이상 긴장감 넘치는 비공개 회의가 아닌 절대적인 집중의 분위기였다. 박진우 회장은 일찍부터 와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강태준의 중간 자회사와 관련된 모든 법적 서류가 두껍게 쌓여 있었다. 준비됐습니까? 그가 물었다. 나는 서류 더미를 보고 심호흡을 했다. 이걸 공개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시장은 투명성을 원합니다. 나는 이해했다. 이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만약 저중복담보자산이 계속 감춰진다면 투자자들과 은행이 가장 큰 리스크를 떠안게 될 것이다. 내부 회의는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법무팀은 모든 자료가 독립적인 출처를 통해 검증되었으며 조작된 정보나 의도적인 왜곡 없이 단지 명확한 순서로 정리된 사실임을 확인했다. 이 정보가 나가면 한 팀원이 말했다. 압박은 2배가 될 겁니다. 내가 대답했다. 압박은 원래 존재했어요. 단지 오늘 그 압박에 이름이 붙는 것뿐입니다. 오전 10시 공식적인 자료가 몇몇 주요 금융 전문 매체에 전달되었다. 공격적이거나 선정적이지 않았다. 단지 사실만을 나열했다. 중복 담보자산, 잠재적 리스크, 지불 능력에 미칠 수 있는 영향. 11시 시장이 반응했다. 강태준의 회사 지분은 수직으로 낙하했다. 사무실 전화는 정보 확인 요청으로 불이 났다. 대형 스크린의 붉은 숫자는 가파른 절벽을 그리며 길게 이어졌다. 박진호 회장이 나를 보았다. 이게 마지막 일격이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차트를 마치 서서히 멎어가는 심장 박동처럼 보았다. 같은 날 오후 뉴스는 널리 퍼졌다. 은행들은 일제히 담보 자산 재실사를 요구했다. 일부 채권자들은 즉시 상환을 요구했다. 이미 얇았던 자금 흐름은 이제 거의 끊어졌다. 지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서연아, 태준이 회사 지금 난리 났어. 그가 사임 요구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돌아.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의 반응은 아침부터 계속 비공개 회의 중이래. 은행에서 직접 면담을 요구했다더라.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내 머릿속에는 더 이상 오만했던 남자의 이미지가 아니었다. 단지 마지막 파편들을 필사적으로 붙잡으려는 한 사람의 모습이 떠올랐다. 오후 3시 내 휴대폰이 울렸다. 강태준의 이름이 떴다. 나는 이 전화가 이전과 다를 것임을 알았다. 받았다. 이서연.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났다. 네가 한 짓이구나. 나는 부인하지 않았다. 나는 단지 사실을 공개했을 뿐이에요. 결과가 어떨지 알았을 거 아냐. 알았어요. 그가 거칠게 숨을 내쉬었다. 은행에서 방금 통보했어. 3일 안에 충분한 담보를 보충하지 못하면 회수 조항을 발동하겠다고. 나는 침묵했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가 무너졌다. 정말로 간절히 부탁할게. 나는 부탁이라는 단어를 똑똑히 들었다. 더 이상 카페에서의 나지막한 말이 아니었다. 이것은 공식적인 인정이었다. 그들에게 시간을 좀 미뤄달라고 말해줄 수 없을까? 나는 그들을 조종할 수 없어요. 나는 천천히 말했다. 당신 자신을 조종해야죠. 내가 틀렸어. 그가 깨진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너무 자신만만했어. 나는 사무실 유리창 너머 여전히 평범하게 움직이는 도시를 보았다. 당신은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어 했죠. 나는 되뇌었다. 지금 당신이 그 기분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전화기 저편에서는 무거운 숨소리만 들렸다. 서연아, 나 감당할 수가 없어. 나는 눈을 감았다. 내 안의 한 부분이 우리가 함께 미래를 이야기하던 결혼 초의 날들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 기억은 현재를 바꿀 만큼 강하지 않았다. 내가 당신을 파산시킨 게 아니에요. 나는 분명히 말했다. 당신이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나는 전화를 끊었다. 저녁, 은행의 공식적인 통보가 발표되었다. 3일 이내에 추가 담보 계획이 없으면 대출은 부실 채권으로 전환되고 계약에 따라 처리될 것이다. 그것은 거의 사형 선고와 같았다. 나는 작은 고시원방에 앉아 쉴 새 없이 밝아지는 휴대폰 화면을 보았다. 뉴스, 댓글, 분석, 강태준이라는 이름이 금융 커뮤니티를 뒤덮었다.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연아, 일이 너무 커졌구나. 너는 괜찮니? 나는 가볍게 웃었다. 저 괜찮아요, 엄마. 어머니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작게 말했다. 엄마는 너를 탓하지 않는다. 나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저는 단지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랐을 뿐이에요. 전화를 끊고 천장을 올려다봤다. 공개의 날은 끝났다. 더 이상 숨겨진 게임은 없었다. 이 도시 어딘가에서 강태준은 빗발치는 전화와 지불 요구, 그리고 의심의 눈초리들 한가운데 앉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10제곱미터짜리 방에 앉아 윙윙거리는 선풍기 소리를 듣고 있었다. 더 이상 가난한 척 연기할 필요는 없었지만 나는 모든 것이 정말로 끝날 때까지 이곳에 머물기로 했다. 공개의 날이 지났고 이제부터 모든 것은 심리적 압박이 아닌 현실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은행이 제시한 3일은 강태준의 머리 위에 매달린 카운트다운 시계와 같았다. 보이지 않아도 누구나 그 묵직한 초침 소리를 느낄 수 있었다. 시장은 신뢰가 무너진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3일은 구원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곧 닥칠 일을 확인하는 시간에 불과했다. 그 3일의 첫날 아침 나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으로 32층에 들어섰다. 더 이상 한 걸음 한 걸음 탐색하는 사람도 반응을 기다리는 사람도 아니었다. 게임의 판은 이미 뒤집혔고 나는 어떤 말이 먼저 쓰러질지 지켜보기만 하면 되었다. 박진우 회장은 회의실에 있었다. 화면에는 강태준의 회사 자금 흐름에 대한 최신 상황이 떠 있었다. 그들이 경기도에 예비 부지를 팔려고 내놨더군. 그가 말했다. 하지만 제시 가격이 시세보다 10% 가까이 낮아 나는 차트를 보았다. 급전이 필요하면 가격을 흥정할 수 없죠.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사는 쪽에서도 그들이 급하다는 걸 알지. 그 말은 설령 부지를 판다고 해도 그 돈이 유동성 구멍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는 의미였다. 점심때 지수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태준이가 지금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고 있대. 오늘 아침에 대형 투자자 2명을 만났다더라. 희망이 있대? 내가 되물었다. 듣기로는 그들이 자금을 투입하는 조건으로 경영진 교체를 요구했다더라.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경영진 교체. 그것은 강태준이 자신의 정신적 자식과도 같은 회사의 통제권을 잃는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날 오후 내 휴대폰이 울렸다. 강태준이었다. 나는 이 전화가 이전과 다를 것임을 알았다. 받았다. 이서연. 그의 목소리는 눈에 띄게 지쳐 있었다. 내 개인 자산 거의 다 팔았어. 나는 침묵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해 말했잖아요. 내가 가볍게 대답했다. 이 압박은 제가 만든 게 아니라고. 그런 소리 그만해. 그가 말을 끊었다. 내가 틀렸다는 거 알아. 내가 너무 자신만만했다는 것도. 하지만 이해 못해? 만약 그들이 채무를 압류하면 나 혼자만 망하는 게 아니야. 수백 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는다고. 그 말이 나를 찔렀다. 나는 이 점을 생각해왔다. 나는 무고한 누구도 희생자가 되기를 원치 않았다. 구조조정 계획은 있어요?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있어. 그가 빠르게 말했다. 하지만 시간이 더 필요해. 시간은 약속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대답했다. 회복 가능성을 증명해야죠. 전화기 저편은 조용했다. 네가 그들에게 내가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줄 수 없을까? 나는 심호흡을 했다. 제가 보지도 않은 계획을 보증할 수는 없어요. 제안서를 보내줄게. 그가 다급하게 말했다. 보기만이라도 해줘. 나는 동의했다. 그를 구해주고 싶어서가 아니었다. 이 위기 속에서 그가 정말로 무언가를 배웠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나는 거의 30페이지에 달하는 구조조정 계획안을 이메일로 받았다. 나는 조용한 고시원 방에서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다. 제안에는 비용 절감, 비핵심 자산 매각, 그리고 이사회의 독립적인 경영 전문가를 초빙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완벽한 계획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더 이상 빈말은 아니었다. 둘째 날 아침 나는 그 계획안을 들고 박진우 회장을 찾아갔다. 그가 대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말했다. 그는 훑어보았다. 꽤 늦었군. 그가 평했다. 하지만 가망이 없는 건 아니야. 나는 그를 보았다. 만약 명확한 로드맵이 있다면 은행이 시간을 좀 더 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는 몇 초간 침묵했다. 아마도, 하지만 아주 엄격한 감독을 요구하겠지. 그게 치러야 할 대가죠. 내가 대답했다. 같은 날 오후 강태준의 회사가 경영구조 변경을 조건으로 새로운 투자그룹과 협상 중이라는 소식이 퍼져나갔다. 주가는 하락을 멈췄지만 오르지도 않았다. 시장은 기다리기 시작했다. 그날 밤 강태준이 다시 전화했다. 이서연. 그의 목소리는 이전처럼 다급하지 않았다.
네가 계획안을 본 걸 알아봤어요. 어떻게 생각해? 당신이 마침내 혼자서 모든 것을 조종할 수 없다는 걸 이해했다고 생각해요. 그가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어. 저도 그랬어요. 내가 말했다. 차이점은 저는 잃었을 때 배웠다는 거죠. 전화기 저편은 조용해졌다. 경영진 교체를 받아들일 거야. 그가 천천히 말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 셋째 날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왔다. 아침, 은행은 회사가 새로운 투자자와 독립적인 경영진이 참여하는 구조조정 계획안을 제출한다면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구원은 아니었지만 좁은 틈새였다. 32층에서 박진우 회장이 나를 보았다. 우리가 기간 연장안을 지지하기를 원합니까? 나는 유리창 너머 새로운 햇살 아래의 도시를 보았다. 계획이 철저히 감독되고 완전히 투명하다면 그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니까. 나는 가볍게 미소 지었다. 네, 맞아요. 그날 오후 강태준이 내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은행이 기간 연장 검토에 동의했어. 나는 메시지를 읽었다. 마음이 이전처럼 무겁지 않았다. 그가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그가 통젠? 하지만 그 기회는 더 이상 오만의 것이 아니라 책임의 것이었다. 나는 작은 고시원방에 앉아 선풍기가 규칙적으로 돌아가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이제부터 이야기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임을 알았다. 더 이상 압박의 전쟁이 아니라 바닥을 친 후에 사람은 어떻게 일어서는가에 대한 질문일 것이다. 마지막 3일은 붕괴의 굉음이 아닌 공기가 겨우 통할 만큼의 좁은 틈으로 마무리되었다. 강태준의 회사는 즉시 파산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예전의 자신만만한 제국도 아니었다. 시장은 균열을 보았고 은행은 조건을 달았으며 새로운 투자자는 전면적인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이제부터 그의 모든 걸음은 감시받게 될 것이다. 그날 아침 나는 32층의 이상한 기분으로 출근했다. 승리감도 안도감도 아니었다. 단지 폭풍이 지나간 후의 고요함이었다. 박진우 회장은 내가 방에 들어섰을 때 업데이트된 보고서를 보고 있었다. 은행이 30일 연장에 동의했어. 그가 말했다. 하지만 이번 주 내로 독립적인 경영진이 임명되어야 한다는 조건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경영권을 내려놓아야 하겠군요. 그가 나를 보았다. 그가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에게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대답했다. 그 말에는 비꼬는 뉘앙스가 없었다. 그것은 현실이었다. 바닥을 치면 사람은 포기하거나 변화를 받아들이거나 둘 중 하나다. 같은 날 오후 강태준의 회사에 외부 출신의 임시 대표이사가 임명되었다는 뉴스가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시장은 신중하게 반응했다. 주가는 하락을 멈추고 가볍게 변동했다.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추락의 속도는 둔화되었다. 저녁에 지수가 전화를 걸어왔다. 태준이 많이 달라 보여. 그녀가 작게 말했다. 어떡해요? 나는 그가 그렇게 말이 없는 걸 본 적이 없어. 나는 고시원방 천장에 눅눅했던 자국이 점점 마르는 것을 보았다. 아마 그는 듣는 법을 배우고 있는 거겠지. 내가 대답했다. 아니면 그냥 지쳤거나. 지수가 한숨을 쉬었다. 서연아, 너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나는 더 이상 그의 모든 변동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쁜 소식이 있을 때마다 심장이 빨리 뛰지도 않았고 업데이트를 기다리며 밤을 새우지도 않았다. 나는 내 역할을 다했고 나머지는 그의 책임이었다. 이틀 뒤 강태준에게서 이메일이 왔다. 전화도 짧은 메시지도 아닌 장문의 이메일이었다. 그는 구조조정 협약에 서명했으며 통제권 축소를 받아들였고 독립적인 감독위원회가 모든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썼다. 그는 누구도 탓하지 않았다. 내 이름도 언급하지 않았다. 단지 마지막에 한 문장을 덧붙였다. 통제력을 잃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알게 되었어. 나는 사무실에서 흰 조명과 규칙적인 키보드 소리 사이에서 그 이메일을 읽었다. 나는 바로 답장하지 않았다. 그것을 뒤늦은 고백처럼 그대로 두었다.
오후에 박진우 회장이 나를 방으로 불렀다. 이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추적하고 싶습니까? 그가 물었다. 여기서 제 역할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대답했다. 그가 나를 탐색하는 눈빛으로 보았다. 끝까지 보고 싶지 않다는 겁니까? 저는 충분히 봤습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나머지는 회복의 과정이지 붕괴의 과정이 아닙니다. 그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성숙해졌군요. 나는 미소 지었다. 아마도 그냥 더 이상 어둠 속에 서 있지 않게 된 것뿐이겠죠. 그날 밤 나는 평소보다 일찍 고시원으로 돌아왔다. 익숙한 골목은 여전히 붐볐다. 아이들이 노는 소리, 오토바이 시동 거는 소리, 작은 식당에서 풍겨오는 음식 냄새. 나는 방문 앞에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곳은 한때 나의 빈곤 연기를 위한 무대였다. 이제는 그저 임시 거처일 뿐이었다. 나는 철제 침대에 앉아 낡은 캐리어를 열었다. 안에는 여전히 소박한 옷 몇 벌이 있었지만 나는 내 인생이 더 이상 그 캐리어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강태준이었다. 받았다. 이서연,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긴장감이 없이 차분했다. 서명 다 끝냈어. 알아요. 한번 만나고 싶어. 나는 몇 초간 침묵했다. 왜요?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서. 나는 살짝 미간을 찌푸렸다. 고맙다고요? 무엇 때문에요? 나를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아줘서. 나는 가볍게 숨을 내쉬었다. 나는 당신을 구하지 않았어요. 알아. 그가 대답했다. 하지만 너는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 나는 창문 너머 벽에 길게 비치는 노란 가로등 불빛을 보았다. 무엇을 배웠죠? 내가 물었다.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돈이 항상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 그가 천천히 말했다. 그리고 모두가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네요. 내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우리는 만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이 대화만으로도 한 챕터를 닫기에는 충분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다. 나는 32층 베란다로 나가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내려다보았다. 도시는 여전히 평소처럼 분주했다. 어딘가에서 한 제국이 방금 무너질 뻔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다. 한때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겨졌던 한 여자가 그 움직임의 배후에 있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타인의 붕괴를 통해 나 자신을 정의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앞으로 나아갈 길을 통해 나를 정의하고 싶었다. 그날 밤 나는 고시원 방을 정리했다. 얇은 이불을 개고 옷걸이를 떼어내고 플라스틱 책상 위를 깨끗이 닦았다. 텅 비어가는 방을 보며 마음이 생각보다 가벼웠다. 바닥을 친 후 강태준만 변한 것이 아니었다. 나도 변했다. 나는 맑게 갠 아침에 고시원을 떠났다. 눈물도 드라마도 없었다. 나는 단지 낡은 캐리어를 끌고 골목을 나와 마지막으로 주위를 둘러보기 위해 잠시 멈췄을 뿐이다. 이곳은 한때 내 연극의 무대였고 내가 밤새 보고서를 읽던 밤들을 목격했으며 압박이 조여올 때 내가 내쉬던 한숨을 들었지만 이제는 그저 지나온 한 정거장에 불과했다. 나는 예전의 청담동 빌라로 돌아가지 않았다. 호화로운 곳을 찾지도 않았다. 나는 도심 근처의 작지만 채광이 좋고 조용한 아파트를 선택했다.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살 곳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였다. 32층에서 나의 역할도 바뀌었다. 평택 프로젝트는 더 이상 내 일상의 중심이 아니었다. 새로운 경영진이 자리를 잡았고 자금 흐름은 철저히 감시되었으며 시장은 예전처럼 뜨겁지는 않았지만 점차 안정을 되찾았다. 어느 날 오후 박진우 회장이 나를 방으로 불렀다. 큰일을 해냈군요. 그가 말했다. 저는 그것이 승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맞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균형입니다. 나는 그의 뜻을 이해했다. 금융에서 균형은 승패보다 중요하다. 우리 펀드에서 정식 직책을 맡을 생각은 없습니까? 그가 이어서 물었다. 나는 몇 초간 침묵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가 미소 지었다. 이번 시간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 말에 나는 문득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더 이상 상황에 의해 내몰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에게는 선택할 권리가 있었다. 그날 밤 지수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태준이가 방금 내부 기자회견을 했대. 경영상의 실수를 인정했다더라. 나는 그 글자를 보고도 아무런 동요를 느끼지 않았다. 그는 어때 보였어? 내가 되물었다. 예전 같지 않아. 날카로움이 많이 사라졌어.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새 아파트 베란다 밖을 보았다. 불빛 아래의 도시는 변함없었지만 나는 변해 있었다. 이틀 뒤 강태준이 내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내 가족의 빚 전액 상환했어. 나는 그 글자를 오랫동안 보았다. 감동해서가 아니었다. 이것이 그가 스스로 하나의 원을 닫는 방식이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다시 전화를 걸었다. 그럴 필요 없었어요. 필요했어.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책임이야. 나는 심호흡을 했다. 고마워요. 단 두 마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우리는 더 말하지 않았다. 사무실에서 나는 중소기업들이 내가 목격했던 것과 같은 유동성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재무 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돕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나는 이 경험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고 싶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아침 내가 젊은 스타트업 그룹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던 중 나는 문득 옛날의 내 모습을 보았다. 메커니즘과 리스크를 잊고 한계인을 너무 많이 믿었던 사람. 나는 그들에게 나 자신이 매우 비싼 대가를 치르고 배워야 했던 한마디를 해주었다. 절대 여러분의 모든 미래를 한 사람에게 걸지 마세요. 그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요. 그 말은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8년 전에 나를 위한 것이기도 했다. 주말 나는 한 대형 금융 컨퍼런스에 참석해달라는 초대를 받았다. 내 이름은 리스크 분석 전문가로서 연사 명단에 올라 있었다. 흰 조명 아래 무대 위에 섰을 때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등 뒤에 서 있는 기분이 들지 않았다. 나는 혼자 서 있었고 두렵지 않았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사람들이 내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 그 중에는 익숙한 얼굴도 있었다. 강태준이었다. 그는 화려함이 사라진 심플한 정장을 입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그가 말했다. 안녕하세요. 내가 대답했다. 우리는 인파 속에서 서로를 마주보고 섰다. 더 이상 긴장도 분노도 없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아주 명료하더군요. 제가 배운 것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나는 그를 몇 초간 보았다.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우리는 더 말하지 않았다. 사과도 과거를 되새기는 말도 필요 없었다. 어떤 일들은 굳이 반복하지 않아도 서로가 이해하기에 충분했다. 내가 행사장을 나설 때 나는 계단에 잠시 멈춰서서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나는 붉은 이혼 서류를 들고 차가운 복도에 서 있던 그날을 떠올렸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이 급격한 곡선 같았다. 나는 더 이상 위협 앞에서 떠는 여자가 아니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사는 사람도 아니었다. 나는 계단을 내려가 인파 속으로 섞여 들어갔다. 도시는 여전히 밝았고 자동차는 여전히 달렸으며 삶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나에게는 이번이 처음으로 진정으로 빛 속으로 걸어나가는 순간이었다. 다른 누군가의 그림자에서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부터. 나는 이 여정이 한쪽은 완전히 무너지고 다른 한쪽은 정상에서는 거대한 폭발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밤 행사장을 나서면서 나는 모든 것이 영화 각본처럼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했다. 불꽃놀이도 극적인 복수극도 없었다. 단지 자신의 한계에 부딪혀 변화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뿐이다. 그 후 몇 주 동안 내 삶은 이상할 정도로 느려졌다. 더 이상 한밤중에 끊임없이 울리는 전화도 화면을 뒤덮던 새빨간 차트도 없었다. 나는 여전히 펀드에서 일했지만 더 이상 평택 프로젝트에 집중하지 않았다. 나는 새로운 투자에 대한 리스크 평가팀을 맡게 되었다. 그 일은 절대적인 냉철함과 객관성을 요구했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개인적인 감정을 섞지 않고 침착하게 그 일을 해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어느 날 아침 박진우 회장이 내 자리로 왔다.
제안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까? 그가 물었다. 나는 그를 보았다. 정식 직책 말입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직이나 돈 때문이 아니었다. 나는 내가 그 자리에 설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누구의 그림자 속에서도 아닌 같은 시기 강태준의 회사에 대한 소식은 점차 안정되었다. 새로운 경영진은 더 신중한 결정을 내렸다. 일부 프로젝트는 축소되었고 부채 압박을 줄이기 위해 일부 자산이 매각되었다. 더 이상 요란한 확장 계획도 과시적인 기자회견도 없었다. 그 대신 조용한 구조조정이 있었다. 지수는 가끔 내게 소식을 전해주었다. 태준이 더 이상 언론에 잘 안 나와 그녀가 전화 통화에서 말했다. 대부분의 시간을 내부 업무에 쏟는데 나는 그녀가 볼 수 없음에도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 그는 지속 가능성의 가치를 이해했을 것이다. 지수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물었다. 너 후회한 적은 없어? 나는 대답하기 전에 오랫동안 생각했다. 아니, 내가 말했다. 하지만 자랑스럽지도 않아. 그것이 사실이었다. 나는 한때 남편이었던 사람이 고개 숙이는 것을 보고 기쁘지 않았다. 하지만 나 자신과 가족을 지킨 것을 후회하지도 않았다. 어느 날 오후 내가 회의 자료를 준비하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다. 강태준의 이름이 떴다. 나는 몇 초간 보다가 전화를 받았다. 이서연.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식사 한번 하고 싶어. 왜요? 사과나 비즈니스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야. 그가 잠시 멈췄다. 그냥 식사 한 끼. 나는 침묵했다. 우리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럴지도 모르지. 그가 말했다. 하지만 어떤 것들은 제대로 마무리해야 하는 법이니까. 나는 몇 초간 생각했다. 좋아요. 우리는 예전처럼 호화로운 파티를 열던 곳이 아닌 작은 식당에서 만났다. 강태준이 먼저 와 있었다. 내가 들어서자 그가 일어섰다. 아주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정중한 몸짓이었다. 와줘서 고마워. 그가 말했다. 들으러 왔어요. 내가 대답했다. 식사는 아무런 극적인 장면 없이 진행되었다. 그는 구조조정 과정에 대해 이사회의 의견을 듣는 법을 배워야 했던 것에 대해 그리고 통제력을 잃었다가 점차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 감정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내가 틀릴 수 없다고 생각했었어. 그가 천천히 말했다. 이제 내가 어디서 틀렸는지 알아. 나는 그의 말을 끊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상처를 줬다는 것도 알아.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용서를 바라지는 않아.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나는 더 이상 원망을 품고 있지 않아요. 내가 말했다. 하지만 돌아가지도 않을 거예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 우리는 옛날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가혹했던 말들, 차가웠던 밤들, 경멸의 눈빛들을 언급하지 않았다. 어떤 것들은 지나갔으면 그대로 두는 것이 좋았다. 식사가 끝나고 그는 식당 문 앞에서 나를 보았다. 평안하길 바라. 그가 말했다. 당신도요. 내가 대답했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걸었다. 냉정해서가 아니었다. 내가 정말로 마침표를 찍었음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아파트에 돌아와 나는 베란다 문을 열어 밤바람이 들어오게 했다. 나는 낡은 집에서 쫓겨나 혼란과 자존심으로 가득 찼던 첫날들을 떠올렸다. 만약 그때 누군가 내가 오늘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면 나는 믿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모든 것은 더 이상 전쟁도 복수도 증명도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한때 묶여 있었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던 두 사람이 성장하는 여정이었을 뿐이다. 나는 불 켜진 거리를 내려다보며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를 들었다. 삶은 누구를 위해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다. 그리고 나는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이 붕괴가 아닌 각성이라는 것을 알았다. 파괴하기 위해 지나가는 폭풍도 있고 사람들이 처음부터 다시 짓도록 만들기 위해 지나가는 폭풍도 있다. 하지만 집이나 돈이 아닌 오만함과 우리가 스스로 세운 환상을 겨냥하는 폭풍도 있다. 나의 폭풍이 끝났을 때 나는 폐허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무엇을 지을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빈터 한가운데 서 있었다. 어느 연말의 아침, 나는 투자펀드의 내세 사무실에 서 있었다. 책상 위에 놓인 작은 명패는 그리 눈에 띄지 않았지만 내가 긴 길을 걸어왔다는 것을 상기시키기에는 충분했다.
나는 더 이상 옛 결혼 생활에서 무시당하던 여자가 아니었다. 나는 더 이상 판을 뒤집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조용히 계산하던 사람도 아니었다. 나는 경험과 상처, 그리고 폭풍우 속에서 단련된 평온함을 가진 나 자신이었다. 평택 프로젝트는 점차 안정되었다. 더 이상 무분별한 확장 계획도 눈부신 성장률을 찬양하는 기사도 없었다. 그 대신 명확한 재무 보고서와 정기적인 감독 회의, 그리고 느리지만 확실한 걸음이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그 프로젝트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지만 가끔 보고서를 읽었다. 호기심 때문이 아니었다. 교훈이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어느 주말 오후 나는 어머니를 뵈러 갔다. 작은 집은 여전했지만 어머니는 이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이셨다. 네가 지금은 참 달라 보여. 우리가 차를 마시며 앉아 있을 때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어떡해요? 더 자신감 있어 보이지만 무겁지는 않아. 나는 웃었다. 아마 제가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어머니는 나를 오랫동안 보았다. 내려놓는 건 좋지만 마음이 굳어지게 하지는 말아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이해했다. 상처를 겪었다고 해서 마음을 닫을 필요는 없었다. 그날 밤 나는 강태준에게서 메시지를 받았다. 사과도 제안도 아니었다. 단지 회사 회의실을 찍은 사진 한 장과 함께 이런 글이 있었다. 새 이사회와의 첫 회의, 처음부터 다시 배우고 있어. 나는 사진을 몇 초간 보다가 답장했다. 인내심을 가지길. 그뿐이었다. 더하지도 빼지도 않았다. 나는 더 이상 그의 이름을 화면에서 보고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불쾌하지도 않았다. 단지 평온한 뿐이었다. 내 삶은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는 것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나는 예전에 미뤄두었던 것들을 위해 시간을 내기 시작했다. 나는 고급 리스크 관리 과정을 수강했다. 저녁에는 주식 차트를 뚫어지게 보는 대신 책을 읽었다. 매일 아침 조깅을 하며 시장의 변동이 아닌 내 심장 박동을 느꼈다. 한 번은 젊은 동료가 내게 물었다. 실장님은 이제 실패가 두렵지 않으세요? 나는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두려워요. 하지만 그것이 나를 조종하게 두지는 않아요. 그것이 내가 배운 가장 큰 것이었다. 다른 사람을 이기는 방법이 아니라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는 방법. 내가 이혼 서류를 손에 쥔 지 1년 후 나는 다른 금융 컨퍼런스 무대 위에 섰다. 이번에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나는 리스크 관리, 유동성, 그리고 금융 레버리지를 과신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모든 단어 속에 내가 실제 경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컨퍼런스가 끝나고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다. 조언 하나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가 물었다. 누군가가 당신의 가치가 그들에게 달려있다고 믿게 만들게 두지 마세요. 내가 대답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나는 그녀가 인파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문득 그녀의 눈빛에서 8년 전의 내 모습을 보았다. 그날 밤 나는 아파트 베란다에 서서 불 켜진 도시를 내려다봤다. 바람이 부드럽게 머리카락을 스쳤다. 나는 지나온 여정을 생각했다. 무시당하던 여자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조용히 준비하던 사람으로, 그리고 필요할 때 멈출 줄 아는 충분한 평온함을 가진 사람으로, 나는 사랑했던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떠나온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또한 그가 자신의 행동의 결과에 직면했을 때 그를 구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평화는 파도가 없을 때가 아니다. 평화는 파도가 지나간 후에도 우리가 굳건히 서 있을 때다. 그리고 오늘 나는 굳건히 서 있다. 이것으로 이야기는 끝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